안녕하세요. 7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호스피스 의사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깨달은 삶의 의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지은이는 레이첼 클라크, 옮긴이는 박미경, 발행은 메이븐입니다. 이 책은 영국의 존경받는 호스피스 의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살았던 환자들과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비로소 깨달은 삶의 의미를 담은 책입니다. 가디언 선정 2020 읽어야 할 책, 선데이 타임즈 탑 10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작인데요. 저자 클라크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가 다수 등장합니다. 최악의 순간에 직면해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자 했던 사람들,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가치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전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전해집니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상실로 인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에 따른 고통이자 사랑의 대가이며 절대로 완화될 수 없다. 저자는 그 사실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본 적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환자는 물론 지켜보는 이들도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선 자가 다가올 운명을 당당히 받아들이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러한 태도가 전파하는 울림은 상당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나날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음미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조금이나마 더 나은 의사이자 인간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용기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이라는 깨달음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기존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들. 부모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엄마의 달라진 모습이었다. 엄마는 예전처럼 능숙하고 온화한 간호사로 돌아가 있었다. 자꾸만 움츠러드는 아버지의 주변에서 혼자 동분서주했다. 아버지가 위축되거나 무기력하게 느끼지 않도록 엄마는 날마다 수백 가지 미묘한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욕구를 충족해 주었다. 며칠째 잠을 거의 못 잔 엄마는 눈밑이 푹 꺼지고 시커맸다. 이런 상태로는 엄마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을 쏟는 엄마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말릴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뒤로 어른거리는 불안감이 예사롭지 않았다. 새로운 통증이 급습했을 때 아버지도 나처럼 그 의미를 간파했다. 마크, 때가 왔어. 이젠 막바지에 다다른 거야.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엄마가 내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아버지는 황달이 심해서 눈과 피부가 누리끼리 했다.
문에 들어서는 나를 맞으러 현관까지 나오는 걸음이 휘청휘청했다. 아, 아버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포옹했다. 살가죽만 남은 아버지의 몸은 힘을 주면 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뺨에 입을 맞추자 아버지의 눈이 반짝 빛났다. 이따가 같이 피키 블라인더스를 보자꾸나, 레이첼. 피키 블라인더스, 1920년대 버밍행 뒷골목에서 위세를 떨치던 갱단을 모티브로 만든 범죄 드라마다. 이 드라마에 중독된 아버지 덕에 나도 매해 놓치지 않고 챙겨보게 되었다. 그러죠 뭐. 그나저나 이번 에피소드에선 시신을 몇 구나 보게 될지 내기할까요? 그보다는 밀크피플이 뭔지 더 궁금하구나.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 말이 당최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구나. 넌 뭐 좀 알아냈니? 나는 쿡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초기 오스트레일리아의 말콤 텀블 총리와 나눴던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 중에 미국 현지의 밀크피플에 대한 뜻모를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주류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의 밀크피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해 온갖 억측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한 짤이 엄청나게 나돌았는데 아버지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엉뚱한 추측을 내놓았다. 글쎄요, 그 밀크피플에 대해선 저도 무척 궁금해요, 아버지. 워싱턴 포스트조차 아직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나 봐요. 아버지가 암을 앓고 있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바깥 세상엔 더 큰 이슈가 많네요.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제일 좋아하는 등받이 의자로 걸어가 앉았다. 듬직한 팔걸이까지 달린 의자는 워낙 푹신해서 아버지의 앙상한 몸을 잘 받쳐주었다. 앉아서 얘기 나눠요. 엄마가 말했다. 와인 한 잔 할래, 네이첼? 그럼 좋죠. 내가 대답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죽음을 둘러싼 왜곡과 혼란에 익숙해졌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며칠을 지켜보면서 받게 될 충격에는 조금도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다. 이젠 때가 왔어. 아,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까. 엄마가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자 우리는 실없는 농담을 멈췄다. 나는 말을 돌리지 않고 바로 물었다. 지금 상태가 어떤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대답 대신 아버지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 둘 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죽음의 기세를 도저히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확하게 알았다. 문득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 어떻게 파산하게 됐냐는 질문에 주인공이 했던 답변이 떠올랐다. 점진적으로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의 죽음도 파산과 비슷했다. 천천히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벼랑 끝에 다다르고 말았다. 그 사실을 아버지도 알았다. 아버지의 미소는 다 알고 있다는 표시였다.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의사 대 의사로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통증이 상당히 심하구나. 아버지가 솔직히 털어놨다. 나는 가만히
우리는 아버지의 증상을 넣고 차분하게 논의했다. 아버지는 모르핀을 더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망설였다. 여느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역시 모르핀의 체중성에 부담을 느끼는 게 분명했다. 모르핀은 파라세타몰이나 코데인과 같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이끄는 묘약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이 죽음의 약을 주입받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들이켜는 게 낫다고 여겼다.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어쩌면 나 역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그냥 진통제일 뿐이에요. 빅토리아 시대 소설에서나 써먹을 법한 얘기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진통제니까 일단 시도해보는 건 어때요? 용량을 조금 높여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자고요. 졸리거나 너무 가라앉으면 다시 줄일 수 있어요. 소중한 이 시간을 통증에 시달리며 보낼 순 없잖아요. 다행히 아버지가 내 말에 바로 동의했다. 아버지는 널 신뢰한단다. 엄마가 나중에 내게 말했다. 내가 곁에 있으면 아버지도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날 밤 우리 셋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피키 블라인더스를 시청했다. 약간의 고문과 시체 한두 구가 등장하고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쓴 끔찍한 장면과 알아듣기 어려운 버밍행 악센트가 내내 이어졌다. 아버지는 모르핀 용량을 높인 덕분에 간전이로 인한 통증을 덜 느꼈다. 깔깔 웃다가 고개도 한두 번 끄덕였다. 낮보다 확연히 살아났다. 말기암의 매복만 아니라면 전국 각지의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부모와 딸이 아무런 불안감도 괴로움도 없이 소파에 기대어 드라마를 보며 담소를 나누었다. 아픈 와중에도 아버지는 새로운 습관에 금세 익숙해졌다. 이젠 너무 약해서 오래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앉아서 이를 닦았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의 약을 준비했다. 그런 다음 아버지를 부축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조만간 이마저도 힘들어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등받이 의자에 앉아 시리얼을 물과 함께 천천히 먹으며 신문을 읽었다. 기사를 읽다 금세 늘어지곤 했지만 그래도 논쟁거리 한두 가지는 찾아냈다. 체육을 좋아했던 9살 시절 내가 영국의 크리켓 선수인 이안 보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확고한 견해를 품게 된 것도 모두 아버지와 나눴던 논쟁 덕분이었다. 엄마는 하루에 3번씩 아버지의 몸을 마사지했다. 뼈에 굴곡을 따라 뻣뻣하게 굳은 부위에 진정 크림을 바르고 살살 문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였다. 오후가 되면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쉬었는데 때로는 그 길로 아침까지 내쳐 자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동안 겁에 질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했던 죽음의 패턴을 몸소 보여주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행동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모셨고 아내와 자식들이 내내 곁을 지켰다. 손주들도 틈만 나면 찾아와 할아버지 곁에 머물렀다. 통증은 거의 없었고 이따금 정신만 오락가락했다. 나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아버지, 난 이대로 아버지를 보낼 수 없어요.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암은
아버지 몸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을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갔다. 아버지는 곧 너무 약해져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할 터였다. 하지만 미소와 유머 감각은 여전했다. 떠나기 일주일쯤 전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손목시계가 멈췄다. 허허, 거참 신기하구나.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것마저 내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려주는구나. 그날 늦게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죽는 게 두려우세요? 죽는 게 두렵냐고?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증상은 두려울 수 있지만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더 지켜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 사는 데는 더 미련이 없단다. 이만하면 잘 살았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행운아로 묘사하는 게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아버지는 확실히 복받은 사람이었다. 내가 돌봤던 수많은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그간의 살아온 삶으로 기억될 터였다. 아버지는 통증을 비롯한 여러 증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세상과 서서히 분리되었다. 그 과정이 놀랄 만큼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서사의 끝자락에 이른 지금 아버지에게는 평생 헌신했던 일과 반세기 가까이 사랑했던 아내, 어린 손주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세 자식이 남았다. 3대에 걸친 살아있는 유산 앞에서 아버지는 깊고도 충만한 성취감을 느꼈다. 늘 친절해야 한다. 내내 잠에 빠져있던 아버지가 눈을 뜨더니 뜬금없이 내게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침대에 반쯤 누워있다가 참을 새도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이대로 떠나면 안 돼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서 내 가슴에 올렸다. 그리고 잡은 손을 꾹 누르며 말했다. 네이첼, 나는 떠나는 게 아니야. 이 안에 늘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핀과 애비의 마음속에도 늘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우리와 늘 함께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것만이 유일하고도 중요한 사후세계였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영원히 살겠다고 온갖 기술을 고안해내지만 그들은 핵심에서 한참 벗어났죠. 그렇지 않아요? 내 말에 아버지가 껄껄 웃었다. 그러게 말이다. 나한테 불멸은 내 가족과 친구들이 이따금 나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네, 아버지. 우린 늘 아버지를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혼미한 수면 상태로 빠져들었다. 내 말을 듣지 못했다 해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올리버 섹스의 수필집을 펼쳐들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쓰였다가 사후에 출판된 책이었다. 평생 의사이자 작가로 활발히 활동해온 섹스가 80년 넘게 살아온 인생과 사랑을 돌아보며 적은 글에는 고마움이 가득했다. 고맙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는다. 두렵지 않은 척은 못하겠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마움이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았다.
남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고 나도 조금은 돌려주었다. 나는 읽고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썼다. 나는 세상과 교류했고 작가들과 독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교제를 즐겼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섹스처럼 고마운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아버지가 성심성의껏 돌봤던 환자들과의 특별한 교류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정과 일에서 모두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동안 살아온 삶에 만족했고 그 사실이 아버지의 현재를 빛나게 해주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는 흡족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떠날 수 있었다. 심지어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도 아버지는 침착하게 견뎌냈다. 아무래도 의사로 살아온 경험이 유용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아버지에겐 어떤 증상이나 징후도 낯설지 않았다. 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땐 갈수록 악화되는 간 때문에 환청이 들리는 거라고 짐작했다. 그 소리에 불안해하기보단 호기심을 느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환각이 심해졌다. 이런 제기랄. 아버지가 아침에 욕실에서 이를 닦다 말고 버럭 소리쳤다. 나는 아버지의 약을 세다가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통증 때문이에요? 아니다, 망할 놈의 토니 블레어 때문이란다. 나는 당황해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시점에서 정치적 문제를 떠올리다니 참으로 의외였다. 아버지가 설명을 덧붙였다. 코딱지만한 토니 블레어가 여기 수도꼭지에 앉아서 날 노려보고 있잖니. 우리는 서로 쳐다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맙소사, 정말 안타까워요. 암으로 죽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뭐라고요? 아유, 그건 정말 끔찍하네요. 아버지는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비틀비틀 내려가는 와중에도 고개를 내저으며 망할 놈의 토니 블레어라고 중얼거렸다.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단다. 그날 늦게 아버지가 나를 넌지시 불러서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버지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내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썼다. 내 옷장에 있는 스포츠백 안에 넣어뒀단다. 셔츠 밑에 보면 있을 거야. 홀로 남을 남편을 위해 마리아가 과일과 냉동 생선을 준비해 두었듯이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한자 한자 써내려간 사랑의 증표였다. 그 직후 아버지는 더 이상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없었다. 비틀거리며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엄마와 나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이 시점에서 낙상으로 대토골이 골절되는 것보다 끔찍한 일이 없을 터였다. 아버지,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이젠 정말 환자용 침대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내 간청에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밖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우겼다. 우리가 너무 노심초사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아니면 아직은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뭐가 됐든 미친 짓이었다. 크리스마스 직전이라 바깥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이가 저절로 딱딱거릴 만큼 추웠다.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떼지 않았다. 서 있기도 힘든 상황에서 산책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일체의 도움을 거부하고 방한모와 고어텍스 재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워킹화를 찾아 신었다. 그런 다음 낡아빠진 등산 스틱을 양손에 쥐고 밖으로 나섰다. 나는 아버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호스피스에서 외던 주문을 떠올렸다. 나는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남은 생을 살도록 도와야 해. 의사나 딸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오빠와 나는 여차하면 얼른 부축하려고 아버지의 뒤를 바짝 쫓아갔다. 차가운 기온과 거센 바람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아버지의 바지자락이 바람에 날리자 앙상한 골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어깨를 움츠리고 고지대를 힘겹게 오르는 등산가를 흉내라도 내듯이 아버지는 강풍을 맞으며 구부정한 자세로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했다. 한때는 저 스틱을 짚으며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올랐는데 이젠 몇 미터 앞까지 걸어가는 것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아버지는 기어이 마을 우체통까지 걸어갔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어마어마한 의지력을 발휘해야 했다. 나무 벤치 뒤에 늙은 목련나무가 서 있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아버지는 어린 나를 여기로 데려와서 활짝 핀 목련을 보여주곤 했다. 목련은 가장 오래된 꽃나무 중 하나로 9,500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했다. 벌이 생기기도 전이라 수분작용을 위해 딱정벌레에게 의존했다고 아버지가 설명해 주었다. 그 옛날 목련은 디플로도쿠스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다. 나는 희고 탐스러운 꽃잎을 올려다보았다. 이 나무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선사시대 원시 늪지에서 자라던 목련이 현 시대로 훌쩍 넘어왔을 거라고 남몰래 생각하곤 했다. 아버지가 풀밭에 간신히 서서 나무를 살펴보다 한마디 던졌다. 이 나무도 오래 버틸 것 같지 않구나. 아버지 말이 맞았다. 나무는 껍질이 다 벗겨지고 가지가 여기저기 부러져 있었다. 내 어린 시절의 목련이 아버지와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린 채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목련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추위와 피로 때문에 몸이 마비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만 돌아갈까요, 아버지? 내가 마침내 물었다. 가녀리게 타오르던 불꽃이 꺼졌다. 아버지는 돌아서서 고개를 숙인 채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빠가 흐느끼며 내 뒤를 따라왔다. 암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그러다 갑자기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란 생각보다 힘들고 괴로웠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 상태를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깔려 있었다. 난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마음이 너무 아파. 제발 이젠 그만 멈춰줘. 고통이 날개를 다시 펼쳤다. 어느 날 아버지는 통증 때문에 이불 속에서 몸을 반으로 접고 좌우로 굴렀다. 지역 보건의를 호출하자 휴대용 의약품 투입 펌프를 들고 달려왔다. 다행히 효과는 만점이었다.
이젠 아버지가 아무리 쇠약해지거나 메스꺼워해도 모르핀이 계속 주입되면서 통증을 막아줄 것이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걸 완강히 거부했지만 이 시점에선 환자용 침대를 쓰는 데 동의했다. 그런 침대는 흔히 위층에 두는 게 보통이지만 아버지는 가족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았다. 꼼짝없이 갇혀 있게 될 침대를 아래층에 사랑하는 가족 주변에 놓길 원했다. 아버지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걸음을 떼기 전에 엄마와 나는 아버지가 샤워하는 일을 돕기로 했다. 작업 치료팀이 이런 용도로 고안된 작은 의자를 갖다 줬다. 나는 의자를 샤워기 바로 아래 놓고 물의 세기를 조정했다. 아버지는 세차게 쏟아지는 물주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 수온도 문제였다. 신경 말단이 훼손됐기 때문에 너무 차면 통증이 느껴질 테고 너무 뜨거우면 피가 살갗으로 쏠려 혈압이 뚝 떨어질 터였다. 엄마가 능숙한 간호사의 손길로 아버지의 잠옷을 벗긴 후 우리는 아버지의 수척한 몸을 플라스틱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엄마와 내가 아버지의 양옆에 붙어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부축했다. 니나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뱉으며 눈을 감고 물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살살 움직이며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음미했다. 광대뼈에 부딪혀 튄 물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아버지가 물줄기를 맛보려는 듯 입을 벌렸다. 아버지, 눈을 꼭 감고 계세요. 머리를 감겨드릴게요. 나는 샴푸로 거품을 내서 아버지의 두피에 부드럽게 문질렀다. 거품과 물로 나 역시 반쯤 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관심은 아버지의 뼈마디에 쏠렸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뼈마디를 살집이라곤 없는 피부가 감싸고 있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스펀지로 구석구석 문질렀다. 한때 나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던 두 팔, 어린 자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갈빗대, 의기양양한 꼬마 군주처럼 우리를 태워주던 어깨, 내가 걸음마를 떼면서 손을 뻗쳐 붙잡았던 허벅지, 아버지는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아주 편안해 보였다. 아버지 얼굴에서 수치심이나 굴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엄마와 나도 아버지와 똑같이 노출됐다고 느꼈다. 슬픔 때문에 온갖 살가죽 넘어 골수까지 속속들이 들춰진 기분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비좁은 욕조에서 남편과 아내와 딸이 살을 맞대고 행하는 이 마지막 목욕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승화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씻겨줬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요, 보답이요, 마지막 사랑의 행위였다. 이보다 더 친밀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늦게 아버지는 발그레한 뺨과 향긋한 비누 냄새를 풍기며 환자용 병상에 누웠다. 푹신한 쿠션이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는데 그만이었다. 크리스마스 직전이라 벽난로와 창턱에는 카드가 줄줄이 놓여 있었다. 개종시계가 걸려있는 거실은 아늑하고 평화로웠다.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 바라던 대로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핀과 애비를 데리러 얼른 집으로 출발했다.
아버지의 심한 황달과 체중 감소 때문에 아이들이 놀랄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와 작별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11살인 피는 할아버지의 변한 모습이 불편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 있어도 된다는 말에 화를 벌컥 냈다. 엄마, 내가 당연히 가야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6살인 애비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를 보러 간다는 사실에 좋아했다. 핀과 애비는 도착하자마자 곧장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뽀뽀하고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도 움찔하며 물러나지도 않았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변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향해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희미한 미소만 지을 수 있었다. 나중에 애비가 나에게 벌컥 화를 냈다. 빼빼 마른 할아버지에게 왜 음식을 주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할아버지가 너무 약해져서 음식을 삼키지 못한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애비는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서 의사 엄마를 나무랐다. 엄마는 의사면서 그것도 몰라? 할아버지는 하루에 1개씩 사과를 먹어야 해. 할아버지한테 사과를 주란 말이야. 마지막 며칠 동안 밤이고 낮이고 우리 중 누군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토록 우리에게 해준 것과 우리가 지금 아버지에게 해주려는 것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들이었다. 밤중에 엄마는 간이 침대를 펴고 아버지 옆에서 잠깐씩 눈을 붙였다. 자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투약기로 약물이 계속 주입되어 아버지의 증상을 억제해 주었다. 아버지는 손주들이 병상 주변에서 왁자지껄하게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죽어간다는 걸 알아차릴 만큼 성숙했지만 수척한 할아버지 옆에서 왁자하게 뛰놀 만큼 어리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무르핀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질병은 공휴일이라고 쉬지 않는다. 알다시피 재난은 언제나 닥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은총도 마찬가지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 식구들이 죄다 아버지의 병상 주변에 모였다. 47년간 해로한 아내와 자식 셋과 손주 셋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했다. 아버지는 오늘 75번째 생일을 맞았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와중에 온 가족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는 이제 미소를 지을 힘도 없었기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즐거운 마음을 전했다. 노래가 끝나자 아버지가 기운을 짜내서 기어이 한마디 했다. 다들 고맙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 아버지는 내가 끔찍히 두려워하던 시점에 이르렀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했고 미약하게 남아 여전히 숨을 쉬었지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머나먼 곳에 있었다. 살아있다 해도 내 말소리나 손길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내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내가 잡고 있는 손의 감촉을 느끼고 있는지 영영 알 수 없었다. 엄마는 그날 밤도 간이 침대에서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뜬 눈으로 보냈다. 내가 중간에 내려가 교대하자고 했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엔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이 엄마가 아버지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레이첼, 아버지가 가셨단다. 나는 가슴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충동을 억누르고 얼른 아래층으로 뛰어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는 아버지의 뺨에 얼굴을 비볐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생명의 기운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온몸으로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손깍지를 끼웠다. 내 온기를 전해서 단 몇 분이라도 아버지를 곁에 머물게 하고 싶었다. 장의사들이 밤의 유령처럼 서리를 맞으며 달려와 엄숙하게 문을 두드렸다. 검정 양복 차림의 남자들은 이승을 막 떠난 분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정중하고 요령 있게 움직였다. 엄마가 그들을 배웅한 뒤 문을 닫았다. 차량에 시동이 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실은 장의차가 출발했다. 아버지의 흔적이라곤 구겨진 시트에 희미하게 눌린 자국뿐이었다. 우리는 머뭇머뭇 각자의 침실로 돌아가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각자의 비통함 속으로 잠겨 들었다. 할아버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항상 인생의 밝은 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그런 긍정적 기운을 퍼뜨리십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할아버지가 항상 현재를 즐기며 사시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스코틀랜드나 히말라야에 가면 산을 오르십니다. 그리스에 간다면 해변에서 느긋하게 누워 지내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스노클링을 하면서 몇 시간이고 보낼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또 정리를 아주 잘하십니다. 나와 딴판이죠. 의사로 일했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쉴 수 있도록 근무 당번표를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도 휴일을 놓치지 않도록 수십 년 동안 당번표를 유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지력도 남달리 강하셨습니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새벽 3시까지도 잠도 안 자고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휴일에도 환자의 집을 방문해서 괜찮은지 살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취미로 등산을 즐기셨습니다. 킬리만자로 정상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올랐고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산을 오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을 오를 땐 단순히 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정신도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진은 할아버지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5,380m를 올랐을 때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암과 오랫동안 사투를 벌이다 박싱데이에 돌아가셨습니다. 핑클라스 씀. 제일 기존 날 오늘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